언제부턴가 내 아들, 내 딸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걸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온 지 30년. 아들은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되었고, 딸은 대학 병원 간호사가 됐습니다. 주위에서는 성공한 이민자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30년을 이 악물고 미국 땅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1995년 한국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속 가족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들어서던 그날, 뒤에 남겨진 것들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름도, 직함도, 경력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은 한없이 들떴습니다. 딸아이는 미국 학교 이야기를, 아들은 새로 만나게 될 친구들 이야기를 했죠. 부부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불안보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한 문장들은 긴장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9월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타고 미리 구해둔 집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낯선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어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임시로 구한 아파트는 투베드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짐을 풀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텅 빈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마트에 가야겠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피곤했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서 사는 거구나. 실감이 났어요. 다음 날 한인딜러가 소개해준 곳으로 중고차를 사러 갔습니다. 예산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 계약금을 내고 당분간 쓸 생활비를 빼고 나니 차에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딜러가 추천한 차는 1989년식 세단이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달리는 데는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찜찜했지만 예산에 맞춰야 했죠.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가는 첫날, 아침 일찍 딸과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 차에 타자마자 딸이 웃으며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루의 불안이 조금 녹아내렸죠.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브레이크 소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앞으로 펼쳐질 길이 환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고 남편은 세탁소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스팀 다리미를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죠. 스팀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일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죠. 그런데 지금은 남의 옷에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간 근무표를 보면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이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어요. 아내도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켓 캐셔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을 봤습니다. 레지스터 사용법을 배우고 영어로 인사말을 외웠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 카운트를 틀리고 말았죠. 현금이 $20 부족했습니다. 매니저가 조용히 불러 경고를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20가 적은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동차 보험료, 건강보험료. 하나씩 봉투를 뜯을 때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집 계약금으로 나간 돈, 중고차 구입비, 첫 달 렌트비, 생활용품 구입비. 계산해보니 벌써 절반이 사라졌죠. 일을 시작했지만 월급날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텨보자. 월급 들어오면 나아질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동안에도 돈은 밑빠진 독에 물이 새듯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통장 속 돈이 줄어드는 만큼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정비소에 가니 수리비가 $400라고 했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차가 없으면 출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차곡차곡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는 친구의 물음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세탁소 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친구는 여전히 한국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승진을 했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계속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식탁 위에는 또 새로운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치과 청구서였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넘어져 이가 부러졌던 날의 청구서였습니다. 보험 처리 후에도 $200를 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청구서를 집어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 온 지 4달이 지나갈 때쯤 아내가 아팠습니다.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았죠. 병원 예약을 해야 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동 응답, 대기 음악 그리고 빠르게 쏟아지는 질문들. 생년월일, 증상, 보험 정보. 준비했던 문장들은 긴장 속에 흩어졌습니다. 어지럽고 목이 아프다는 것을, 기침도 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Could you please say that again? 이 문장만이라도 제대로 말할 수 있다면 조금은 나아질까요? 보험 관련 서류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자동 응답 시스템에서 길을 잃고 말았죠. 번호를 누르라는 안내가 나왔지만 어떤 번호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인 보험 에이전트를 찾아가야 했어요.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한국어로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이 새로운 업무를 설명할 때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죠. 동료들이 쉬는 시간에 농담을 하면 따라 웃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웃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는 개발팀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를 주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배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은 간단한 지시사항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혼자 파이팅을 외쳐봐도 도무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계속 주눅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 학교 상담이었습니다. 딸의 학교 선생님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진로 상담이라고 했죠. 아내는 수첩에 적어둔 문장들을 외우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말이 빨랐어요. 딸에게 어떤 수업이 좋을지, 어떤 활동을 추천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중요한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수첩을 가방에서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 보였어요. 다른 질문이 있냐는 질문에 아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I understand. Thank you. 거짓말이었죠. 집에 돌아와 딸에게 상담 내용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죠. 딸은 이내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내일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12살 딸아이가 엄마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느꼈습니다. 대학까지 나왔어도 처방전 하나를 제대로 묻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행정 서류 한 장 때문에 하루를 허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더 좋은 직장을 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자격증 과정도 모두 영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그 열쇠가 없었습니다. 수첩에는 문장들이 하나씩 늘어갔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그 문장들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날 쯤 회사에서 야외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바비큐 파티였어요. 남편도 초대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사장 집 뒷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맥주를 마시고 그릴 앞에 모여 고기가 익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남편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죠. 대화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농담이 터지면 모두가 웃었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웃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어요.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미국에서 지낸 지 얼마나 됐는지 물었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죠. 상대는 곧 다른 동료에게로 갔습니다. 2시간 정도 있다가 남편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인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마켓 앞 벤치에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중 한 명을 알아봤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죠.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한국말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30분을 떠들며 앉아 있었어요. 그 후로는 퇴근하고 아니면 주말에 내가 마음 편한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 같았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왜 우울하고 외로운지 이해가 됐어요. 아내도 비슷했습니다. 마켓 캐셔로 일하면서 동료들과 인사는 나눴습니다. 업무 얘기도 했죠. 누가 오늘 쉬는지, 재고가 어떤지, 매니저가 뭐라고 했는지. 일에 관한 대화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사적인 이야기할 때는 달랐죠. 그들끼리 섞여서 이야기할 때 아내는 100%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마치 기름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컵 안에 있지만 섞이지 않았습니다. 따로 떠돌았죠. 일과가 끝나면 한인 교회로 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 교회는 단순히 신앙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음 편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민 온 사람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정서적으로 통했어요.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여기서의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문화, 정서, 가치관 모든 게 아직 한국인 그대로였죠.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웃고, 다른 방식으로 슬퍼하고,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극복되지 않을지도 모르죠. 미국 사회에 취업은 했지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겉으로 맴돌면서 외로움이 조용히 쌓였어요. 우울한 날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처음 합격 통지를 받던 날, 가족은 작은 케이크를 사서 축하했습니다. 아내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기쁜 날이니까요. 그날 저녁, 자기 전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대학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숫자를 더하고 또 더했죠. 아내가 남편의 손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기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았어요. 오늘만큼은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시험을 봤습니다.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죠. 2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병원 실습 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자리였지만 담당 교수가 추천서를 써줬다고 했어요. 봉사활동 기록과 우수한 성적도 도움이 됐다고 했죠. 딸은 모든 기회를 제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딸을 이끌어줬어요. 카운슬러가 있었고, 멘토가 있었고, 추천서를 써주는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고등학교에서 디베이트 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영어로 논리를 펼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죠. 주말마다 대회가 있었고 남편이 차로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일하느라 피곤했지만 아들의 경기를 빠뜨리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로스쿨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고 잔뜩 들떠 있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멘토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변호사 선배가 진로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두 안내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길이 보였어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대학에서 로스쿨로 이어지는 길이 또렷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표정이 밝았습니다. 사교육에 찌들지 않아서였을까요? 한국에서 봤던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선행학습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지 않았죠. 물론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딸은 병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들은 디베이트 외에도 축구팀에 들어가 있었죠.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이 웃는 얼굴로 학교에서 돌아올 때 하루의 피로가 조금 덜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거나 상을 받거나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의 즐거움은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부모가 감당해야 했죠. 아버지는 여전히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시급은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낮았어요. 허리는 일을 시작한 후로 안 아픈 날이 없었고 다리는 퉁퉁 부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마켓 캐셔였습니다. 영어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않았어요. 복잡한 대화는 여전히 어려웠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실습복을 입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볼 때, 아들이 상장을 들고 집에 올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위로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영어가 편했고 학교 시스템이 익숙했고 미국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그 덕분에 문이 활짝 열렸죠. 간호사가 되는 길, 변호사가 되는 길, 전문직으로 가는 길이 아이들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부모가 걷지 못한 길을 아이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안내문도 왔습니다. 아내는 그것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무게를 견디면 내일 아이들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딸의 간호대 졸업식 날, 가운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딸을 보며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들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셔터를 눌렀죠. 아들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명문 주립대학이었어요. 기숙사에 짐을 옮기는 날, 아버지는 무거운 박스를 들어 나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숨이 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흰머리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아버지의 허리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은 RN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 정식으로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딸이 산 저녁 식사는 믿기 힘든 순간이었죠. 아들은 소망하던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죠. 잘했다. 몇 년이 더 지나 딸은 결혼을 했고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손주였죠. 작은 식탁에 아기 의자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아들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집은 여전히 작았지만 이제는 손주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추수감사절 저녁, 딸은 남편과 손주를 데리고 왔고 아들은 로스쿨 책을 한 알음 들고 왔습니다. 작은 식탁이 꽉 찼죠. 칠면조를 자르고 음식을 나누고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가 웃으면 모두가 함께 웃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딸이 엄마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도 ESL 수업 다녀요? 응, 일주일에 2번.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영어를...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자신이 무례한 질문을 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게 배워서 그래. 너처럼 빨리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배워야 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게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이죠. 딸은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의 영어 억양, 병원 서류를 볼 때 주춤하던 모습,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긴장하던 얼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로스쿨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 꼭 미국으로 이민 왔어야 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남편은 TV를 보던 시선을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남편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너의 오늘은 많이 달라졌을 거야. 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딸이 응급실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어느 날, 밤 11시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는 아시아계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딸은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죠. 그런데 보호자는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딸은 통역사를 호출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시간 동안 보호자는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죠. 딸은 그 순간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마도 예전에 이랬을 겁니다. 병원에서, 학교에서, 은행에서 설명을 듣는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불안해하고 통역사가 도착하고 설명이 이어지자 보호자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죠. 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원어민 영어로 환자에게 의료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적이 없었죠. 학교에서 실습으로, 실습에서 면허로, 면허에서 취직까지 한 길로 이어졌습니다. 카운슬러가 레퍼런스를 제공했고, 교수가 추천서를 써주고, 멘토가 진로를 안내해줬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딸은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딸은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딸은 한참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은 시각, 로펌에서 일하던 아들은 동료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변호사가 술을 한잔하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은 이민자 집안 출신이라고 했죠. 부모님이 밤에 오피스 청소 일을 하시면서 학비를 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세탁소에서 일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하루에 몇 시간을 서서 일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자신은 고등학교 때 멘토가 있었습니다. 대학 지원할 때 추천서를 받았고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스쿨 입학 과정도 선배들이 안내해줬습니다. 모든 것이 미국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멘토가 있었을까요? 진로를 안내해줄 카운슬러가 있었을까요? 아들은 출발선이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출발선이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걸었던 길을, 아니 걷지 못했던 길을 이해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영어가 장벽이었고, 미국 문화는 낯설었고, 카운슬러나 멘토 같은 안내자가 없었죠.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학교 상담에서 질문을 꺼내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출발선 위에 자신이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멘토도, 추천서도, 인턴십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세탁소에서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고 그 돈으로 아들의 학비를 댔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 수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팀을 이끌고 신입 간호사들을 가르치고 중요한 케이스를 담당하죠. 아들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꽤 괜찮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연봉은 부모 세대가 벌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부모는 그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병원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아들이 말끔한 수트를 입고 변론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벅찼죠. 우리가 못 가진 것을 아이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못 걸었던 길을 아이들이 걷고 있습니다. 이민을 왔을 때 한국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학력, 직함, 경력, 지위. 미국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탁소에서 스팀 다리미를 들었고, 마켓에서 계산대에 섰고, 영어로 말할 때마다 주눅이 들었고, 미국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고지서는 끝없이 쌓였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었고, 체면도 자신감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고생은 오로지 부모의 몫이었죠. 그런데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영어로 자유롭게 말했고, 미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길을 찾았고, 카운슬러와 멘토의 도움을 받았고, 좋은 대학에 갔고, 라이센스를 따서 전문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경쟁에 치이지 않았고, 사교육에 찌들지 않았고, 얼굴이 환했습니다. 웃으면서 학교에 갔고,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혜택은 온전히 자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보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중환자를 살렸다며 환자 가족이 고맙다고 울었다고 했어요. 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얼마 전 승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더 큰 케이스를 맡는다며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부모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변론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민 1세대는 고생을 각오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맨 땅에서 시작했고, 낮은 임금을 받았고, 언어 장벽에 막혔고, 문화 속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민 2세대는 그 모든 혜택을 누렸습니다. 원어민 영어, 명확한 교육 경로, 전문직 진입, 높은 연봉, 네트워크. 부모가 닦아놓은 길 위를 달렸죠. 열매는 자식들이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부모는 생각했어요. 내가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보상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습니다. 이 작은 아이도 언젠가 크면 할아버지가 걷지 못한 길을 걷겠죠. 우리가 만든 건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를 자식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매일 보상받았습니다. 고생은 우리가 했지만 혜택은 아이들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